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들이 윤석열과 그 희와 내란 공범들, 일당들에게서는 아직도 뻔뻔하게 네. 나타나고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더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내란과 이 폭정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이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 임명됐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차상병 특검,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세 사람 다 그동안 평가받던 측면에서는 두 사람이 민주당이 추천했고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는데 지금 나오는 평가들 보면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평가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우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무적, 전략적으로 네, 네, 짚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적폐청산, 이걸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적임자인가? 그래서 윤석열 픽업을 한 거고, 윤석열 픽업하고 또 드디어 이제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 어느 시점에 끊어야 할지 갖다 판단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거는 윤석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막 무소부리로 이제 나간 거죠. 대법원장도 구속시키고, 뭐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런 과정을 쭉 하면서 이 특수부가 엄청 강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되치기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갖다가 그 중에 핵심인 검찰개혁도 못하고 국민통합도 하기 힘들어진 지점이 있을까. 이걸 제일 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와 관련된 일을 검찰한테 맡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쌓여왔잖아요. 특검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반대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거부권을 갖다 행사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바로 특검법을 갖다가 이제 세계에 갖다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뭐 늦어도 한 10월, 11월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걸로 일단락 되는 거예요. 과거와 관련된 문제는. 자, 내란과 관련된 문제, 진실 규명, 김홍국 박사님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란의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하나하나 짚어야 될 기관들, 관계되는 것들, 다음 대통령실, 그리고 관련된 내각의 이 인물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은 규명해야 되는데, 처벌은 핵심 당사자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한 이분들에 대한 처벌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우선 내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내란에 관계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냥 그날 장관들이, 그렇죠.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11명 정도의 장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정말 지금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 그날 그 메모를 갖다가 정말 사전에 어느 정도 봤냐, 뭐 이 정도를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전에 사실은 상당한 모의가 있었다는 계속 최근에 분석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전에 모의에 상당히 관여된 정황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예, 그 장관급까지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길게 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런 걸 통해서 그날 동원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MZ세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것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실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날 뭐 오히려 시민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운다든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간다든지, 소극적으로 태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부하고 휴게소에서 시간 보내면서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이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 그 MZ세대 군인들이 우리 마음에 또 한켠에서는 작은 영웅이다 하는 표현을 쓴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지휘관들 문제 아니에요. 지휘관도 이제 그 충암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그 가담자와 그 밑에서 또 이제 이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 빛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나는 행동한 사람들은 어차피 근데 또 다 직위 해제가 되거나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옥석을 구분할까?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이제 법무부하고, 아까 유역 법무관은, 그날 이제 밤 11시에 법무부에 갔더니 장관 주재로 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관들하고 한 20명이 모여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이 법무부나 검찰, 그다음에 경찰 상층부, 경호처, 이런 데만 탁탁탁 집어서 끝을 내면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현재 어떤 그 군사 문화 구조, 군에서 이런 걸 시키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2016년에 우리 군인들한테 어떤 그 동원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합참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때가 이제 블랙 라이브 매더스. 그래서 이제 폭동 비스무리한 게 일어날 네. 때죠. 그러니까 막 이 문제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좀 과잉된 국면을 끌고 가려고 트럼프가 하는데 그 당시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반대를 했죠. 근데 합참의장이 우연히 정치에 이용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가는 행사에 뒤에 가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군 평생에 가장 후회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간과했다. 그 정도로 미국 군인들은 민감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육사에 있던 그 무슨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 조한천 사건 때, 조한천 계엄문건 사건으로 육사에 처음 생긴 거예요. 군인이 헌법과 민주주의와 시민과 별개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 그 과목을 갖다 만들었는데 네. 윤석열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육사 때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할 그런 이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문화, 그 다음에 승진, 계급정년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딱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올바른 명령이 아니면 거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갖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있잖아요. 1월 달에 그 판결이 났죠. 네. 1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때 판결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상명하복의 사회에서 그릇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이후에 군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보여줬던 예. 그리고 그 판결 그리고 이 김근태 민주주의 상 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그런 판결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문화 어떻게 바꾸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국민주권정부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이 민주주의가 다시는 어떠한 그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되돌아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 구조와 문화를 만드냐,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끌기 아니라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수사를 끝내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김건희 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겠냐. 이채, 양명주 뭐 너무너무 많은 혐의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거 밝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꽤 많은 그 검사들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사건은 뭐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김건희 사건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진실은 밝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검사나 이런 집단이 그런 문제에 갖다 눈 감아주고 갈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규명돼야 건 그거라고 봐요. 김건희 사건이 진실 규명의 못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왜 어떠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누가 어떻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방해했던 이 구조들 갖다 타파해내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이걸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 최상병 특검은 사실 최상병 건과 관련된 그 윤석열의 외압, 그 다음에 명태균 건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이 두 가지는 명백히 탄핵 사유였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의 12.3 내란이 있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나면서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들은 시시각각 나한테 이게 지금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을 이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그래서 뇌관 같은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정말 아까운 나라를 위해서 전문을 바치러 갔던 한 군인이 결국 그 어머니의 품과 나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진실을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리고 50만 대군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 청춘과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갔는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이거 반드시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년 11월 달에 정의대 시국 설문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명문으로 높이 평가받았죠. 예, 예. 시적 산문으로 노벨상 감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네네.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제 군대 가겠다고 휴학을 하면서 찾아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다며 무사히 잘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이런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젊음을 갖다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서 최상병한테 진실의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 최상병이 이제 순국한지 순직이라고 하나요? 순국이라고 하나? 뭐 순국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예, 순직이지만 이제 하여간 예, 그런 예. 거죠. 그 어머니가 최상병이 그렇게 된 지 1년 되는 시점에 쓴 편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온 국민이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예. 그 아토피에 걸려서 사실 수영 연습도 별로 못했다. 근데 얘가 그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왜 체크를 안 했느냐, 왜 지휘관들은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이 친구가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왜 내가 그걸 말리지 못했는지 너무 한스럽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내 아들이 어디선가. 그렇죠.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한데요. 이 내란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 사초를 다시 쓴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촌은 옛날에 임금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엄정하고 철저한 법적 논리에 따라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초관이 쓰는 거에 대해서 임금도 그거 갖다가 교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압, 예? 어떠한 지금 뭐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기득권 세계에서의 압박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초를 쓰겠다는 심정으로 하는데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 그 수사를 하시면서 제 6월 25일 날 나오는 제 책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아, 그렇죠. 계엄실록 제목은 빛의 혁명입니다. 아, 제목 빛의 혁명입니까? 야, 엄청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630페이지 분량. 네, 그 검찰 이번 특검 특히 최혜병 특검 하시는 분들 또 내란 특검 하시는 분들은 전부 한 권씩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팩트 체크도 그렇고 또 수사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계엄을 최초로 폭로한 김민석 총리 네. 추천사 써주셨고요. 아유, 그렇군요. 그다음에 12월 4일 날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한 방망이 두들긴 우원식 국회의장도 추천사 써줬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시기에 어떤 민주진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추천사를 직접 쓰기가 뭐해서 하여간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훌륭한 분석입니다. 뭐 훌륭한 지적입니다. 뭐 이런 것들 모아갖고 이제 이렇게 책을 낼 겁니다. 아, 그래요.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 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천착했고 또 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결의안을 만들어낸 주인공 아닙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빛의 혁명 우리 특검 팀 그리고
이 관련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네네. 일반 국민들한테는 꼭 소장을 해보고 싶은 일종의 정본이 될 거예요. 조각조각 쓴 책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이것저것 쓴 조각조각은 있는데 이걸 어떤 통사, 정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다룬 책은 이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김민석 총리는 이게 아마 그 시기에 대해서 다룬 일종의 정본 같은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뭐 한참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유성룡의 징비록 또 빛의 혁명 계엄과 이후의 내란의 실체를 다룬 그 과정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이를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국회에서 3명씩 추천이 됐는데 하루도 안 돼서 곧바로 임명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되게 특검 임명하는데 일단 한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건 빛의 속도로 또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특검에서 이것이 사회에 제대로 그리고 대신에 너무 길게 가지 않게 한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과거의 특검은 이제 그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복잡했잖아요. 네. 정반대의 어떤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 뭐 추천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중립적이냐, 누가 덜 위험하냐, 막 이래서 추천을 갖다 복잡한 구조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저 전체 법률 구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전에 또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됐고, 그래서 빛의 혁명, 빛의 수사 뭐 이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 그리고 규명하고 싶은 진실들 그것들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특검이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도 야 대한민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 되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밝힐 게 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리승만, 박정희. 사실은 뉴라이트와 또 군사 독재의 중심이 됐던 두 인물을 따르겠다는 그 극우 뉴라이트들의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이들에게 강의를 주고 특히 초등 돌봄교실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계속 속속 진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런 구조 자체, 이제 이런 것이 세워질 때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일단 짜여질 때는, 결국 이걸 누가 이제 이용할 수 있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럼 당연히 뭐, 이 정부와 가까운 집단들, 특히 이제 극우단체들, 보수단체들 이걸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조했느냐, 또 실제로 격려 조장을 했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걸 스크린하는 구조가 있느냐. 스크린하는 구조가 없었다고 한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뉴라이트 교육 이런 거 굉장히 심했죠. 그 전국의 뉴라이트 강사, 뭐 예비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민방위 훈련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게 박성춘 전 국가보훈처장인데 그때 극우 뉴라이트 그리고 5.18을 폄훼하고 이 극우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국가유산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것도 박성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양대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천벌을 받아서 빨리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야, 그런 일이 지금 이 리박스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뭐 본인은 뭐 전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때 강사 명단들 보면은 또 그 강의 내용들 보면 야, 뭐 이렇게까지 저질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그래도 성인이에요. 교육 대상이. 근데 리박스쿨은 지금 초등학교까지 그 사람들이 지금 강사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진짜 완전 어린 새싹들에게 그런 극우 뉴라이트 친일 이 논리를 전파한 거죠. 그게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지금 전모가 좀 드러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마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갖다 전면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사실 뭐 기억을 잘 못하겠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증거물을 없애고 폐기하고 이러면
사실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새는 독일도 다시 이제 극우화가 되고 신나치당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때는 그 나치 시절에 대한 교훈으로 굉장히 엄격한 통제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다르게 초, 중, 뭐 고 이런 데서는 그런 정치적 집회에 동원을 못하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왜 청소년 당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독일은 그걸 못하게 했죠.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도 비슷합니다만 용병 선수가 하도 많아서 이제 이 기화 선수가 하도 많아서 그 독일은 애국가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국가 연주를 안 해요. 그런 국가주의에 대한 그 불편한 기억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뭐 선수들은 어디 국제대회에서 무슨 상 받을 때 애국가 나오고 이러면은 전혀 부르지 못한다. 왜냐 학교에서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길거리에서 뭐 장난삼아 이런 거, 왜 해외여행 갈 때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여행 가면 주의 주잖아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저도 독일 친구들 세계 여행을 할 때 만나는데요. 그들은 나치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철저히 꺼립니다. 굉장히 꺼리고 자기 자신 독일에 대한 자부심도 갑자기 나치라든가 이런 얘기 약간만 나오면은 외면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 집회에 동원된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생각 자체가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만들기 이전이잖아요. 형성이 되는 과정이죠, 조금씩.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어떤 극우적인 어떤 사고, 반민족적인 사고를 갖다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일부 극우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 대안학교 지금 법을 갖다 고치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학교가 진화론을 가르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과학론, 창조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기존 학교에 갔다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대안학교를 다니게 하려고 하고 대안학교에서 그런 그 교육을 하는 것 갖다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입법 청원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음모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리박스코까지 겹쳐서 보면 굉장히 크게 진행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익의 전사, 극우의 전사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한 약간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어석한 교육부 차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역사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질타가 이어지니까 나중에 교육부 관계자가 또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러면 검토하겠다. 입장이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고 이런 이 교육 강연을 계속해서 사업을 따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육부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늘봄 지지단체 함께 행복 교육봉사단 이런 데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계를 시도했는데 시도했고, 최종적으로는 체계를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에서 검토 끝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갖다 내렸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당한 강요로 느끼는 교육부 직원도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막 네. 이게 저는 극우화된 어떤 세력들이 정권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안고 물밀듯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체계적인 뭐가 있지 않냐. 그래서 리박스크라고 한 것이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전체 어떤 우리나라 극우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리셋 음모 있잖아요. 그렇죠. 극우 리셋 코리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 계엄 그 과정을 쭉 보면 일부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 해서 안 된다.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들이 됐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갖다 이쪽에 되찾아오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리셋을 해야 한다. 이 나라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아마 시청자들이 그러실 텐데 여기 시청자들은 그거 잘 안 볼 거예요.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음모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들의 음모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폭넓다 이렇게 좀 보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들 바르게 잡고 또 진상 규명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길들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